이런 어마어마한 걸 숨겨뒀을 줄은 몰랐다. 한국이 부산 조선소에 숨겨둔 엄청난 것이 미국의 레이더에 감지되었습니다. 미국은 독단적인 한국 행동을 좌시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거기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알고 나서야 태도를 180도 바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아침 7시 30분 전은 펜타곤 지하 2층 해군정보센터에서 갑자기 화면에 이상한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한국해역, 정확히는 부산 앞바다 약 15해리 지점에서 우리 핵잠수함 콜롬비아호가 탐지한 음향 신호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어선이나 상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음향 분석관 마크 톰슨이 급하게 제자리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캐시, 이거 좀 봐봐. 이상해. 정말 이상하다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보여준 음향 스펙트럼을 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일반적인 디젤 잠수함 소음이 아니었거든요. 원자로 냉각 펌프에서나 나는 특유의 저주파 진동이 선명하게 포착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함정의 크기였어요. 음향 반사 패턴으로 추정한 선체 길이가 거의 100m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기존 소나타급이나 도산 안창호급보다 훨씬 큰 규모였죠. 저는 즉시 해군정보센터장인 제니퍼 코엔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제니퍼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즉시 콜롬비아호의 접근 관측 명령을 내렸습니다. 30분 후 들어온 콜롬비아호의 보고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함장 데이비드 리의 음성이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 잠수함이 아니라고 단언하더군요. 선체 디자인부터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부분은 추진 소음이었어요. 기존 디젤 엔진 특유의 간헐적 소음 대신 원자로 터빈의 연속적이고 일정한 회전음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제니퍼 대령이 즉시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30분 뒤 펜타곤 최고층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군 참모차장 윌리엄 스미스 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지금 당장 모든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더 자세한 관측 결과가 들어왔어요. 콜롬비아호가 2시간 동안 추적 관측한 결과였는데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수중 30m 깊이에서 시속 25노트로 항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속도는 핵 추진이 아니면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자막 능력이었습니다. 관측 중간에 갑자기 수심 200m까지 급강하했다가 다시 떠오르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기동성은 최신형 핵잠수함에서나 볼 수 있는 성능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펜타곤에서 긴급회의 소집 명령이 내려왔어요. 해군정보센터 주요 인원들이 모두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제니퍼 대령이 브리핑을 시작했는데 참석자들의 반응이 정말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정보 분석관 리처드 브라운의 발언이었어요. 사실 지난 6개월간 부산 조선소에서 이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다고 고백하더군요. 대형 크레인 추가 설치와 특수 강제 반입 그리고 무엇보다 원자력 관련 전문가들의 빈번한 출입이 관찰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0년간 미국의 보호 아래 있던 나라가 이제는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준에 도달했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회의 후반부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위성 분석팀장 사라 윌슨이 최근 3개월간의 부산 조선소 위성 사진을 연속으로 보여줬는데 변화가 확연했습니다. 새로운 건조독이 추가됐고 기존보다 훨씬 큰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서 있었어요. 특히 원자로 경납 구조물로 추정되는 도명 건물이 새로 보였습니다. 윌리엄 스미스 대장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최종 결론이 내려졌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잠수함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스미스 대장의 표정은 정말 심각했어요. 즉시 백악관과 국무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아서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어요. 음향 데이터, 위성 사진, 그리고 부산 조선소 주변 활동 패턴까지 모든 걸 종합해보니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발견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분명한 건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펜타곤 3층 작전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어젯밤 긴급 소집된 회의였는데 참석자 몇몇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과 해군 참모총장 마이크 길데이 대장,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참석한 최고 위급 회의였거든요.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어요. 밀리 대장이 첫 마디를 꺼냈는데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몰래 핵잠수함을 건조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어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차례대로 제시했습니다. 음향 분석 결과부터 위성 사진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설명했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원자로 냉각수 순환 소음이었어요. 이건 핵추진 잠수함에서만 나오는 특유의 신호였거든요. 길데이 대장이 기술적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런 기술을 보유하게 됐냐는 것이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놓쳤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지난 5년간 한국의 원자력 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적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캐슬린 힉스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했어요. 원자로 연료는 어디서 구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엄격한 국제 통제 품목인데 한국이 어떻게 확보했는지 의문이라는 거였죠.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한국이 독자적으로 우라늄 농축까지 했다는 건 아니겠죠. 회의 중반에 정말 충격적인 정보가 공개됐어요.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로버트 킹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브리핑했는데 내용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이 호주로부터 우라늄을 대량 수입했다는 것이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원전 연료용이라고 했지만 실제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프랑스 연결고리였어요. 킹 부국장에 따르면 한국이 프랑스 원자력 기업과 비공개 기술 협력을 진행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어요. 소형 원자로 설계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 몰래 이런 일을 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밀리 대장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동맹국들이 우리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어요. 특히 한국은 70년간 우리가 지켜준 나라인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 분석관 톰 데이비스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톰은 15년간 한국 전문가로 일해온 사람이었거든요. 톰이 말하더군요. 사실 한국의 이런 움직임이 전혀 예상 밖은 아니었다고요. 지난 몇 년간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면서 한국 내부에서도 독자 방위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 열린 기술 분석 회의에서 해군 원자력 전문가 제임스 칼드웰 박사가 상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한국이 개발한 원자로는 최신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대형 원자로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차세대 기술이라고 했어요. 칼드웰 박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기술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앞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소형화와 안전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동맹국의 기술 발전을 축하해야 할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속이고 진행한 일이라 배신감이 들었거든요. 회의 마지막에 힉스 차관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어요. 크게 3가지 옵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항의와 제재와 두 번째는 대화를 통한 해결,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 모색이었어요. 밀리 대장은 단호했습니다. 즉시 한국에 강력한 항해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핵 확산 방지 체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길데이 대장은 다른 의견이었어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한국이 왜 이런 모험을 감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단순히 북한 위협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았어요. 더 큰 전략적 계산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까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한 기술 유출이나 규정 위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사흘 후 오전 10시 저는 백악관 웨스트윙 상황실에 서 있었어요.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곳에 서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국가안보회의 긴급회의였는데 참석자들의 얼굴이 모두 심각했거든요. 저는 한국 핵잠수함 관련 브리핑을 담당하게 됐어요. 설리번이 저를 소개하면서 말하더군요.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한 분석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브리핑을 시작하자마자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보 콜린 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었다고요? 정말 믿기 어렵네요 라고 말하는 톤이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시기였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음향 분석 자료부터 위성 사진까지 하나씩 설명했는데 칼의 반응은 계속 회의적이었어요. 이런 자료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반응은 합참 전략기획부장 로버트 헤이워드 중장에게서 나왔어요. 헤이워드가 말하더군요. 한국 같은 나라가 그런 고도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70년간 지켜준 나라가 갑자기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에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어요. 특히 부산 조선소에서 포착된 원자로 냉각수 순환 시스템의 열 패턴을 보여줬을 때 회의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다니엘 크리튼필드가 또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설령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한국이 우리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일을 진행할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중요한 결정을 우리와 사전 협의하는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CIA 국장 번스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보 분석 결과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헤이워드 중장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CIA도 가끔 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라크 대량살 상무기 사건도 있었고요라고 반박했습니다. 그 말에 번스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점심 휴회 시간에 저는 화장실에서 몇몇 참석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칼과 크리튼필드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한국인들이 그런 배짱이 있을 리 없다. 그들은 항상 우리 눈치를 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답답했어요. 이런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을 여전히 1950년대 그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고 첨단 기술 강국인데 말이죠. 오후 회의에서 더 결정적인 장면이 벌어졌어요. 제가 추가로 확보한 프랑스 기술 협력 정보를 공개했을 때였습니다.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소형 원자로 기술을 이전받았다는 정보를 제시하자 칼이 갑자기 발끈했어요. 프랑스가 우리 동맹국과 그런 거래를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추측만 늘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설리번 보좌관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프랑스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된 정보입니다. 어젯밤 파리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크리튼필드도 말을 잃었어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었어요.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합니다. 핵 확산 방지 체제를 무너뜨리는 선례가 될 수 있어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번스 국장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을 막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어요. 회의 마지막에 설리번 보좌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한국 측에 비공식적으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그들의 반응을 보자는 것이었어요. 섣부른 대응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분석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식의 차이가 너무 컸거든요.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 고위층의 시각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앞으로 한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이런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말이죠. 분명한 건 오늘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것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DC 조지타운 대학교 공학관에 서 있었어요. 백악관 회의 이후 더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았거든요. 제가 만나러 온 사람은 이진우 박사였습니다.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조지타운 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이 박사는 미 해군 잠수함 설계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어서 가장 적합한 자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 이 박사의 연구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연 사람은 40대 중반의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이 매우 지적이었어요. 반갑게 악수를 건네면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영어가 완벽했지만 미묘한 한국 억양이 남아있었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각종 잠수함 설계도와 원자로, 구조도가 걸려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차세대 핵잠수함 모형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직접 설계에 참여한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축소 모델이라고 설명해줬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처음 30분 정도는 이 박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1983년 한국에서 태어나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했습니다. 중서부 소도시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았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MIT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조국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이 박사가 말하더군요. 어린 시절에는 한국이 가난하고 후진국이라는 편견 때문에 부끄러워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한국의 발전상을 알게 되면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끼게 됐다고 했어요. 특히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이 세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놀랐다고 하더군요. 본격적인 자문이 시작된 건 오후 3시부터였어요. 저는 부산에서 발견된 한국 핵잠수함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음향 분석 자료부터 위성 사진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여줬어요. 이 박사의 반응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놀라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감탄하는 모습으로 바뀌더군요. 음향 스펙트럼을 보더니 이건 정말 고급 기술이라고 말했어요. 특히 저주파 진동 패턴을 분석하면서 원자로 설계가 상당히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형 원자로가 아니라 최신형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사용한 것 같다고 분석해줬어요.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 발언이었어요. 이 박사가 갑자기 컴퓨터를 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한국의 최근 원자력 연구 논문들을 보여줬어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발표된 소형 원자로 관련 논문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나온 연구들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어요. 이 박사는 더 구체적인 분석을 해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는 아마도 소형 가압 경수로일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기존 핵잠수함용 원자로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세대 기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국도 이런 수준의 소형 원자로는 아직 실용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이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사실 3년 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자신에게 자문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 관한 기술 자문이었지만 질문 내용을 보면 잠수함용 원자로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에는 단순한 학술적 관심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박사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놀라운 평가를 내렸어요. 조선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원자력 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니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 기반과 고급 인력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렇다면 이 핵잠수함의 전략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박사의 답변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핵잠수함은 전략 플랫폼이라서 보유국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는 개인적인 심경도 털어놨어요. 한편으로는 조국이 이런 성취를 이뤄낸 것이 자랑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미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해서 복잡한 마음이라고 하더군요. 회의 마지막에 이 박사가 중요한 조언을 해줬어요. 미국이 이 문제에 접근할 때 19세기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을 여전히 보호해줘야 할 약소국으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이제는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면서 이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블루홀 같은 존재라고 말하더군요. 바다 밑 깊은 곳에 숨어있는 거대한 구멍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현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 블루홀을 통해 한국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이 박사의 말이 옳다면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우 박사와의 만남 후 3일 만에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서 있었어요. 펜타곤에서 급작스럽게 한국 파견 명령이 내려졌거든요. 공식적으로는 미한 해군 공동기술협력팀 파견이었지만 실제 임무는 블루홀 프로젝트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3년 전 마지막 방문 때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지나면서 저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운전기사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는데 어디서 왔냐고 묻더군요. 미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반가워하면서 요즘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국방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강조하더군요. 저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일반 시민도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명동에 있는 롯데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즉시 주한미군 사령부로 향했어요. 용산 기지에서 한국 파견 업무를 총괄하는 해군 정보담당관 마크 존슨 중령과 만나기로 했거든요. 용산 기지 정문을 통과하면서 경비가 예전보다 훨씬 삼엄해진 걸 느꼈습니다. 존슨 중령은 40대 초반의 베테랑 정보장교였어요. 15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한 한국 전문가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부터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캐서린, 한국 상황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존슨 중령이 브리핑해준 내용은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6개월간 한국군의 움직임에서 여러 이상한 징후들이 포착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군 작전 패턴이 크게 변했다고 했어요. 기존에는 연안 방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는 원해 작전을 위한 훈련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부산 해군기지의 변화였어요. 존슨 중령에 따르면 새로운 부두 시설이 건설됐는데 기존 잠수함보다 훨씬 큰 규모의 함정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잠수함도 접안 가능한 시설이라는 것이었어요. 오후 4시에 존슨 중령이 더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어요. 사실 한 달 전부터 한국 해군이 미군과의 합동훈련에서 묘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는데 최근에는 일부 훈련을 독자적으로 진행한다고 통보만 해온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잠수함 관련 훈련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존슨 중령은 개인적인 관찰도 들려줬어요. 최근 한국 해군 장교들과 만날 때마다 미묘한 자신감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미군의 조언을 적극적으로 구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다고 했어요. 마치 뭔가 강력한 뒷배가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녁 7시에 존슨 중령과 함께 이태원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했어요. 공식적으로는 환영 만찬이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있는 정보 교환의 자리였습니다. 존슨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한국 정보기관도
최근 미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없던 일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정보는 인력 동향이었어요. 존슨 중령에 따르면 최근 해외에서 활동하던 한국 과학자들이 대거 귀국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분야 전문가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일하던 최고 수준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들,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모든 게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동시에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도 들었어요. 호텔방에 도착해서 저는 오늘 수집한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노트북을 켜고 암호화된 CIA 내부망에 접속해서 예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해군 이상 징후 관련 현지 상황이었어요. 가장 중요하게 적은 부분은 한국의 변화된 태도였습니다. 예전에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변화에는 분명 실질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조사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부산 조선소 방문이 가장 중요한 일정이었는데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한 건 한국이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진우 박사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블루홀이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이라는 바다 밑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거대한 구멍이 숨어 있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오전 7시 저는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어요.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2시간 50분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였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인상적이었어요. 곳곳에 현대적인 산업단지와 연구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분이 어디 가냐고 물어보더군요. 한국 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근처라고 했더니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그쪽은 요즘 보안이 매우 엄격하다면서 일반인은 접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혹시 관계자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미한기술협력팀 소속이라고 대답했어요. 조선소까지 가는 길에 기사분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 몇 달간 조선소 주변에 특별한 움직임들이 많았다는 것이었어요. 새벽 시간대에 대형 트럭들이 자주 드나들고 외국인 기술자들도 종종 목격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왔다고 귀띔해줬어요.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보안이 상상 이상으로 삼엄했어요. 경비 초소만 3개가 있었고 각종 검색 장비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담장 높이도 5m는 좋게 되어 보였고 철조망과 감시 카메라가 빈틈없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런 보안시설은 군사기지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했어요. 경비원이 컴퓨터로 뭔가를 확인하더니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10분 후에 조선소 대외협력팀 김영수 차장이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모습의 남성이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김 차장이 조선소 내부를 안내해줬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 큰 부지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건조 중인 선박들도 크기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LNG선 등 세계 최대급 선박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별도로 구획된 특별구역이었어요. 다른 곳보다 보안이 훨씬 강화된 곳이었는데 접근 자체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김 차장에게 저곳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특수 선박 건조 구역이라고 간단히 답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오전 11시에 조선소 회의실에서 기술 브리핑을 받았어요. 조선소 기술진들이 한국의 조선 기술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군함 건조 기술이었어요. 브리핑을 담당한 이상호 기술이사가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한국이 건조한 함정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잠수함 기술에서는 독일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 차장과 단둘이 식사를 했어요. 조선소 구내식당에서 불고기 정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는데 김 차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최근 조선소에서 특별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한국 조선업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건조 현장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한국 조선업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용접 기술이 정말 정교했어요. 거대한 강철 블록들이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정확하게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 수준도 놀라웠어요. 로봇이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정말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특별구역 근처를 지나가는데 순간적으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구조물이 건조되고 있었는데 일반 선박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어요. 길이가 거의 100m는 되어 보였고 잠수함 특유의 유선형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김 차장이 급하게 다른 쪽으로 안내했지만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핵잠수함급 크기의 잠수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견학 후 김 차장이 정문까지 배웅해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의미심장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곧 놀라운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귀띔해줬습니다. 조선소를 나서면서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어요. 특별구역에서 목격한 거대한 잠수함, 강화된 보안, 그리고 관계자들의 미묘한 자신감까지 모든 것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부산역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휴대폰으로 존슨 중령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목표 확인됨. 예상보다 큰 규모라는 암호화된 메시지였어요. 몇 분 후 답신이 왔는데 즉시 복귀 바람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면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동안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저는 용산 미군기지 내 보안회의실에서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시간으로는 새벽 3시였지만 펜타곤과 백악관 고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 비상회의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부터 합참의장 밀리까지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 조선소에서 확인한 내용을 상세히 브리핑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특히 100m급 잠수함 건조 현장을 목격했다고 보고하자 밀리 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가장 강경한 반응을 보인 건 국방부 정책차관 콜린 칼이었어요. 즉시 한국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확산 방지 조약 위반이라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미국이 70년간 지켜준 나라가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는 없다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도 비슷한 입장이었어요. 한국과의 모든 군사기술 협력을 중단하고 무기 수출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재배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어요. 이런 강경 조치만이 한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우려스러웠어요.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오히려 한국이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해봤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일방적 압박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칼 차관이 즉시 반박했어요.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면 모든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할 명분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명확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무부에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무차관 웬디 셔먼이 화상으로 참여해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동맹국이니 관계 악화는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리 대장은 이미 결심을 굳힌 것 같았어요. 즉시 한국 정부에 공식 항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구체적인 압박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무기 수출 제한, 그리고 기술 협력 중단까지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어요. 회의 후반부에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어요. 칼 차관이 말하더군요.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철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미국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70년 동맹 관계를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존슨 중령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존슨 중령도 워싱턴의 반응에 우려를 표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압박 카드를 꺼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측의 반발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정말로 미국의 압박이 시작됐어요.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한국 외교부에 공식 항해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 중단과 투명한 설명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한국 관련 제재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한국 측 반응이 나왔어요.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항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동맹 관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녁 7시에 더 강경한 한국 측 입장이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주변국 군비 경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지만 동시에 한국의 주권적 결정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날 밤 존슨 중령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워싱턴에서 한국 관련 무역 제재안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한미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새벽 한국 정부의 대응이 나왔는데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장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도 필요하다면 대응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아 자국의 안보 정책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이었어요. 이는 사실상 미국에 대한 독립선언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호텔에서 아침 뉴스를 보는데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대부분이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거리 인터뷰에서 시민들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어요. 미국의 압박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미국이 한국을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이미 한국은 70년 전 그 나라가 아니었어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국가로 성장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던 그 시점에 정말 예상치 못한 정보가 들어왔어요. 오전 10시 존슨 중령이 급하게 제 호텔방으로 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캐서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존슨 중령이 보여준 정보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CIA 베이징 지부에서 급송한 보고서였는데 중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기술 협력까지 제안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했다는 고위급 정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중국의 전략 판단이었어요. 베이징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 헤게모니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의 쐐기를 박을 절호의 찬스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었어요. 중국 외교부에서는 이미 한국 측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부부장이 비밀리에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학술 교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기술 협력 논의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특히 잠수함 기술과 원자로 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다면 동북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거든요.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즉시 워싱턴에 긴급 보고를 올렸어요. 점심시간에 일본 쪽 정보도 들어왔습니다. 도쿄의 반응은 중국과는 정반대였어요. 일본 정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의 우려는 이해할 만했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면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약화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독도 문제나 과거사 갈등을 고려할 때 일본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위대 간부들은 일본도 핵잠수함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했어요. 오후 2시에 주일 미군 사령부에서 추가 정보가 왔어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의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부산 일대 해역에 정찰기와 구축함을 배치해서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일본의 긴장감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일본 내 여론이었어요. 보수 정치인들이 한국 위협론을 제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이 일본을 겨냥한 것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이는 한일 관계에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일본이 한국 문제로 비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쟁 관계인 두 나라가 한국의 핵잠수함 문제에서는 공통 관심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중국은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저녁 6시에 존슨 중령과 함께 용산기지 내 레스토랑에서 만찬을 했어요. 존슨 중령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이제 단순한 한미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게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모두 개입하면서 상황이 훨씬 복잡해졌다는 것이었어요.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었어요. 존슨 중령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구체적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수함 기지 공동 사용, 기술 정보 공유, 심지어 합동 순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만약 이런 일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서태평양 전략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었어요. 일본 정부는 이미 워싱턴에 한국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연합해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였죠. 만찬 후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어려웠거든요. 계속 압박하면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 위험이 있었고 그렇다고 묵인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었어요. 호텔방에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과의 협력만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중국과의 군사적 협력이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였거든요. 늦은 밤 워싱턴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한국 측과 비공식 접촉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일본과의 공조도 강화하되 한국을 완전히 적대시하지는 말라는 복잡한 지시였어요. 미국도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이 게임에서 진짜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었지만 동시에 모든 주변국의 견제를 받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8시, 저는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워싱턴과의 긴급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어젯밤 중국 개입 정보가 전해진 후 미국 정부 내부가 완전히 뒤집어진 상태였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워싱턴 상황실의 분위기가 정말 살벌했어요. 국무부와 펜타곤 고위급 인사들이 모여 있었는데 둘 사이의 긴장감이 화면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며 즉각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국무부와 펜타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펜타곤 대변은 국방장관 오스틴이 맡았습니다. 오스틴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한국의 핵잠수함은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스틴은 군사적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한국 주변 해역에 미 해군 전력을 증강 배치하고 한미 합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주한미군 일부 철수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인 길을 가려고 한다면 미국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입장은 정반대였어요. 블링컨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습니다. 압박과 제재는 오히려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70년 동맹 관계를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는 없다며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블링컨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핵잠수함 개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면 최소한 미국과의 협력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가장 격렬한 논쟁은 중국 견제 방안을 놓고 벌어졌습니다. 합참의장 밀리 대장이 발끈했어요. 중국이 한국과 손을 잡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적 옵션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어요. 하지만 국무차관 웬디 셰먼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군사적 위협은 오히려 한국의 반발을 부를 뿐이라고 경고했어요. 한국은 이미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라며 함부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중반부에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최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국방부 부부장이 내일 서울에 도착해서 한국 측과 비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는 것이었어요. 회담 의제에는 잠수함 기술 공유와 합동작전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정보에 펜타곤 측이 완전히 발끈했어요. 오스틴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중국과의 협력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든 군사 협력을 끊겠다고 위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링컨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최후 통첩은 오히려 한국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신 한국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점심 휴회 후 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방부 정책차관 콜린 칼이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제시했어요. 한국산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모든 군사기술 협력 중단, 그리고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까지 포함된 강경 패키지였습니다.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가해서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이었어요. 이에 대해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 다니엘 크리튼필드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 식의 압박은 1950년대나 통하던 방식이라며 비판했어요. 현재 한국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언은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살만 아메드에게서 나왔어요. 아메드가 말하더군요.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 견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혼자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보다 강력한 동맹국과 함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발언에 펜타곤 측이 완전히 반발했습니다. 밀리 대장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모든 동맹국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는 것이냐고 따졌어요. 핵 확산 방지 체제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회의 후반부에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현지에서 직접 확인한 바를 토대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턱을 넘어섰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했어요. 이제 남은 선택지는 협력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압박하면 할수록 한국이 중국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어요. 설리번 보좌관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 한국 측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서 직접 대화를 시도해보자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미국 정부 내부의 갈등이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펜타곤의 강경파와 국무부의 온건파 사이에서 적절한 해답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존슨 중령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존슨 중령도 워싱턴의 분열상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작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한국과 중국의 협력을 막으려면 빠른 결단이 필요한데 내부 갈등으로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워싱턴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는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어요. 오전 9시 호텔방에 있는데 갑자기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로비에 손님이 와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로비로 내려갔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4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이 보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제게 다가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하는 박진호라고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박진호 씨가 제안한 곳은 남산 근처의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도 그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찻집에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은 후 박진호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더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15년간 잠수함 설계를 담당했고 현재는 특별 프로젝트팀 소속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꺼낸 서류 봉투였어요. 프로젝트 블루홀이라고 적힌 극비 문서들이었습니다. 박진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했어요. 훨씬 더 큰 규모의 전략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를 펼쳐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목이 프로젝트 블루홀 2차 보복 능력 구축 계획이었거든요. 작성일자는 2024년 3월, 불과 1년 전에 만들어진 최신 문서였습니다. 분류 등급은 최고 기밀이었고 열람 권한자도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문서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블루홀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핵탄두를 장기간 은밀하게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었어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한 2차 보복 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완전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총 4척의 핵잠수함을 건조하고 각각의 SLBM 16발씩을 탑재한다는 계획이었어요. 현재 1번함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2번함도 건조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 완성 시기는 2027년까지였어요. 가장 놀라운 부분은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박진호 씨가 설명해 주기를 한국이 개발한 소형 원자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프랑스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얻은 기반 위에 한국만의 독창적 기술을 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 기술을 능가한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 번째 문서에는 운용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4척의 잠수함 중 최소 2척은 항상 바다에서 작전 중이어야 하고 나머지 2척은 기지에서 대기한다는 것이었어요. 작전 해역은 동해, 서해, 남해를 모두 포함했고 필요시 태평양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호 씨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을 말해줬어요. 프로젝트의 진짜 목적이 단순한 방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고위층에서는 이를 통해 한국의 지역적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심지어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문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중국과의 잠재적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술정보 교환, 합동훈련, 심지어 공동작전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물론 아직 초기 검토 단계라고 했지만 이런 가능성 자체가 논의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박진호 씨가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어요. 다음 주에 중국 대표단이 은밀히 방문해서 기술 시찰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민간 기업 교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기술 협력 논의가 목적이라고 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자국의 핵잠수함 기술도 일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시간표였어요. 박진호 씨에 따르면 1번함의 해상시험이 다음 달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바다에 나가면 은밀성이 확보되어 추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진호 씨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답하더군요. 한국과 미국이 서로 적이 되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나라라면서 슬기롭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찻집을 나서면서
박진우 씨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이 정보가 유출된 걸 알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 정보를 워싱턴에 보고하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어요.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 가지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것이었어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미 관계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씨로부터 받은 극비 문서를 워싱턴에 보고한 지 6시간 만에 저는 긴급 소환 명령을 받았어요. 다음 날 새벽 첫 비행기로 워싱턴으로 돌아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번 보고가 한미 관계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4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워싱턴은 완전히 비상 상황이었어요. 공항에서부터 CIA 요원들이 저를 호위했고 바로 랭글리 본부로 직행했습니다. 차 안에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대통령까지 직접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국가안보회의 특별 세션이 소집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랭글리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최고보안 회의실로 안내됐어요. 참석자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최고 위급 인사들이 모두 참석해 있었어요. 이런 규모의 회의에 참석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제게 솔직하고 정확한 브리핑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쉬고 프로젝트 블루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듣던 참석자들이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4척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할 때 오스틴 국방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가장 충격적인 반응은 중국 협력 방안을 공개했을 때 나왔습니다.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합참의장 밀리 대장이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치면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한국에 최후 통첩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섣부른 대응은 오히려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넣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70년 동맹을 하루아침에 포기할 수는 없다며 외교적 해결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하에 있는 약소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그런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었어요. 회의 중반부에 정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펜타곤 측에서는 즉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모든 군사기술 협력 중단, 무역 제재, 그리고 주한미군 단계적 철수까지 포함된 강경 패키지였어요. 한국이 감히 미국을 배신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정반대 입장이었어요.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건 미국에게도 손해라고 말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능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 견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한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핵잠수함이 오히려 미국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어요.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는데 유용한 전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미국의 통제 하에서 말이죠. 저는 한국을 잃으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견제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회의 후반부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미국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을 미국 쪽에 묶어두자는 전략이었어요. 그때 저는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이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협력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마지막 결론은 일단 대화를 시도해보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자는 것이었어요. 한국을 더 강력한 동맹으로 만드는 방향을 고려해보자고 했고 그 협상팀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더 강력한 파트너로 미국이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